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30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가 제가 11살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에요. 그날은 학교에서 상장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환하게 웃으시던 선생님인데 그날은 표정이 너무 심각하셨어요. 상을 받는 게 취소된 건가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끔찍한 일이 그거였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상이 취소된 게 아니라니 그건 다행이었지만 어딘가 찜찜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본능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병원 응급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이에요. 아버지는 정말 강인한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가 우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 아버지는 마치 짐승처럼 신음하듯 우셨어요. 옆에서 삼촌이 부축하려 해도 바닥만 짚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계셨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다시는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걸. 그날 아침 민준아, 오늘 상 받는 거 축하해라며 등교길에 안아주시던 게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장례식장 분위기는 고작 11살짜리 제가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 늘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으시던 아버지의 흐트러진 옷차림. 수염도 밀지 못해 덥수룩해 보이는 얼굴. 장례식장 구석에 혼자 앉아 술만 드시던 우울한 모습이 너무 이질적이라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상 오신 분들 앞에서 갑자기 일어나 여보, 여보 하고 우시는 아버지를 보면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영정 사진 속 엄마의 웃는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던 것 같아요. 옆에서 친척들이 불쌍하다 하며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도 그저 이게 다 꿈이길 바랐죠. 금방 깨어나서 엄마가 깨워주시는 평범한 아침이 오길 바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순전히 사고였어요. 제가 처음 받는 상장을 액자에 걸어두겠다고. 액자를 사오시다가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신 거였죠. 다른 것도 아닌 제가 받을 상장 때문에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 생각하니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6개월 동안 저희 집은 산지옥 그 자체였어요. 저는 죄책감에 매일 악몽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셨죠. 당연히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요. 선생님들은 걱정하시면서 저를 어쩔 줄 모르시는 것 같았고 친구들도 저를 어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매일같이 아버지의 친구들이 와서 자식을 생각하라며 설득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출근도 다시 하시고 가끔은 저랑 저녁도 같이 드셨어요.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 같았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가라앉고 어머니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는 강한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 둘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해 9월 아버지께서 갑자기 한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6개월 만이었어요. 민준아, 이제 이분이 내 새어머니가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위해 힘내시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을 뿐인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엄마를 이렇게 쉽게 잊으시는 거냐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미워졌어요. 아버지가 새어머니가 될 거라 소개한 그분은 당시 35세 고등학교 국어교사였고 단정한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래서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친엄마랑은 너무 달랐거든요. 제 친엄마는 늘 활기차고 목소리도 크시고 집안을 온통 웃음으로 채우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정반대였어요. 두 분의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저는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새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시자마자 제 방부터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는 제 책상에 놓여있던 친엄마 사진을 보시더니 민준아네 어머님 참 아름다우시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새어머니가 저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죠. 새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어요. 새어머니와의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힘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일부러 상황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새어머니는 매일 아침 칠시면 어김없이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민준아, 밥 먹어야지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모른 척했죠. 가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시는 것도 알았지만 눈을 꼭 감고 자는 척했어요. 아침잠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저와 아버지를 위해 든든한 밥상을 차리는 새어머니의 노력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 거고 저는 어머니의 자리를 꿰찬 새어머니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관문 앞에서 새어머니의 실내화가 보이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직행했어요. 민준아, 손 씻고 와라는 말씀이 들려도 모른 척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방문을 잠그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기도 했고요. 저녁엔 더 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저녁이면 억지로라도 밥을 먹었을 텐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를 악물고 새어머니를 무시했어요. 민준아, 내가 좋아하는 치킨도 시켰는데 하는 말씀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서 속이 쓰렸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운동회 전날 새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준아, 내일 운동회라며. 엄마가. 아니, 내가 가도 될까? 전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친엄마도 아니면서 운동회에 왜 와? 짜증나. 왜 저렇게 친한 척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친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운동회 날 운동장은 학부모들로 북적였어요. 도시락을 들고 오신 엄마들, 아빠들도 운동장 한쪽이 꽉 찼죠. 우리 반에서 저 혼자만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화목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는 게 속이 상해서 학교 건물 뒤쪽에 있는 벤치로 돌아가려는데 친구가 야, 강민준, 저기 너네 엄마 오셨다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새어머니가 운동장 입구에 계셨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기 멋대로 와? 라고 생각하며 짜증을 냈죠. 새어머니는 조심스레 이쪽으로 걸어오고 계셨고 전 일부러 모른 척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친구가 새어머니를 놔두고 같이 밥 먹을래? 하고 부르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뛰어갔어요. 친구는 새어머니에게 가봐야 하지 않겠냐며 제 등을 툭툭 쳤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자꾸 신경 쓰였어요. 몰래 힐끗 보니 저 멀리 그늘진 곳에 혼자서 계시더라고요. 손에 들려있는 도시락을 보니 양심이 찔렸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그날 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술 냄새가 많이 나셨죠.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과일과 케이크를 사오셨는데 웬일인지 오늘 제가 운동회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새어머니와 좋은 시간 보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우물쭈물하자 아버지는 표정을 고치셨고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며 당연히 좋은 시간 보냈죠. 도시락도 같이 먹고 그렇지 민준아? 라며 애써 웃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있었던 그 얄팍한 양심 때문인지 그 말에 긍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정색을 하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내 엄마가 괜찮다 괜찮다 해서 넘어갔는데 너 설마 아직도 새 엄마가 해주는 밥 안 먹니? 저는 아버지가 지금껏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새어머니를 피하는 걸 아버지가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새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아니에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밥을 골고루 잘 먹는데요 라며 저를 두둔해 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새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을 맞추려 했지만 저는 새어머니의 그런 노력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어두운 불빛 속 아버지의 눈이 붉게 충혈된 게 보였어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안다. 하지만 널 위한 결정이었어. 너에게 좋은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쓸쓸한 집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서. 새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지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굴 거냐? 저는 역시 대답하지 못했죠. 대답 좀 해봐.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방 안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가슴속에 응어리진 무언가가 팍 터지는 기분이 들면서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저는요, 저 사람이 싫어요. 자꾸 우리 엄마처럼 굴잖아요. 전 다른 엄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서 데려온 거면서 왜 나더러 그래요? 아버지는 좋을지 몰라도 난 싫어요. 순간 아버지의 손이 번쩍 들렸어요. 손이 떨리는 게 그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죠. 저는 그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순간 새어머니의 비명소리와 함께 뭔가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눈을 떠보니 새어머니가 저를 감싸는 채 아버지를 마주보고 계시더라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준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감싸는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당신도 알잖아요.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겨우 11살인데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는데 어떻게 금방 저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새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괜찮아요. 민준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민준이를 탓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니 그대로 휘청거리며 방을 나가셨어요. 그제야 새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졌고 저를 감싸는 팔에서 힘이 빠졌죠. 민준아,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울음을 새어머니의 품에서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새어머니의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손찌검도 막아주시고 저를 위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시는 모습이 분명 우리 엄마였다면 그러셨을 것 같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도 더 이상 제게 강압적이지 않으셨고, 새어머니와 제 사이를 걱정하시던 눈빛도 조금씩 안정됐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셋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많아졌고,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아, 주말에 낚시 가자. 새엄마도 같이.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셋이 함께 나들이를 제안하셨어요. 그때 새어머니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어요. 새어머니와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하신 상태였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집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제가 강준호 과장 집 맞습니다만. 뭐라고요? 새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전화를 끊으신 후에도 한동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민준아, 아빠가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새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어요. 아버지는 갑작스런 뇌출혈로 인해 쓰러지셨고, 의사 선생님은 예후가 좋지 않을 거라 예상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늘 든든하고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본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속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새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틀 동안 기적을 바랐어요. 하지만 세 번째 날 새벽,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면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민준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너무나 빠르게 찾아온 두 번째 장례는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검은 상복을 입은 새어머니가 꿋꿋이 앉아 조문객들을 맞으시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을 텐데 흐트러지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보였어요. 저는 아들로서 손님을 맞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새어머니가 계속 그 자리에 계신지, 혹시 저를 두고 떠나가시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었죠. 잠깐 눈을 붙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고, 그럴 때마다 새어머니의 방을 살피러 다보고 나서야, 다행히 아직 거기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잠이 들 수 있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평소엔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지인인 것 같았는데 들어오지는 않으시고 밖에서 서성이죠. 새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보더니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어요. 시간도 많지 않아 저는 몰래 새어머니를 뒤따라갔어요. 물을 마시는 척 휴게실 쪽으로 가는데 순간 멈춰 섰어요. 새어머니와 그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거든요. 이제 너도 정신 차렸잖아. 있잖아.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하면 고생길이야. 이제라도 그만해라. 재혼해서 호강은커녕 과부됐잖니. 죽은 남편 아들까지 떠안을 필요 있어? 얼른 정리하고. 그 순간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어요. 정리라니요? 새어머니를 찾아온 사람들은 움찔했지만, 뭐, 내가 틀린 말했어? 남의 자식 키우면서. 새어머니는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남의 자식이요? 언니가 감히 민준이를. 언니가 뭐라고 우리 민준이를 남의 자식이라고 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첫 결혼도 망쳐놓고 이번엔 남의 아들까지 떠안으려고. 남의 자식 데리고 사는 여자를 누가 만나준다고.
너 과부로 살 거야? 쨍그랑하고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피가 섞였네 안 섞였네 그런 걸로 아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동안 제가 민준이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민준이가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당신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새어머니를 미친 사람 보듯 했어요. 얘 정말 미쳤나 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가주세요. 당신들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내 남편 장례식에서 이런 말이나 하고. 나가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새어머니는 몸을 휙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새어머니는 곧장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왠지 잘못이라도 한 기분이 들어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새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장례식장도 조용해졌고 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눈이 퉁퉁 부어있는 새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민준아, 혹시 아까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니? 고개를 끄덕이자 새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엄마의 언니랑 가족들이야. 내가 아빠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심했거든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엄마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해서. 민준아, 엄마는 절대로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 새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엄마, 저도 엄마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새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건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와 새어머니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했어요. 새어머니는 정교사가 되어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 내신 적이 없었어요. 민준아,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어느새 저는 자연스럽게 새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새어머니는 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연신 기뻐하셨고 민준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동네 마트만 가셔도 아는 분들께 자랑하시는 한참이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이번에도 1등 했어요 하시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던지. 심지어 학교에서 상장을 받을 때면 항상 사진으로 남겨드렸죠. 그리고 그 사진을 같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주셨고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어요. 특히 수학과 영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은 제가 서울대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의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죠. 고2가 되고 나서도 우리의 일상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이면 새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토스트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드라마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주말이면 새어머니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는 했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날들에 작은 돌덩이가 하나 던져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였어요. 한두 번씩 새어머니께서 학교에 일이 있다며 외출을 하시기 시작했죠. 하지만 점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실 때면 늘 자료를 챙기시고 노트북도 들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작은 가방 하나에 단정한 차림이 아닌 운동이라도 하는 듯한 옷차림으로 나가셨어요. 더 이상한 건 돌아오실 때였어요. 늘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외치시던 새어머니가. 그날들은 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기운이 없으셨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신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학교에서 아무리 늦게 끝나도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기에 의심만 커졌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저와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면 이런저런 일들로 수다 떨기 바쁘셨던 분이 제 질문에 답도 안 해주시고 가끔은 식사도 거르셨고 대체 학교에 무슨 일이 있길래 늘 긍정적이고 밝은 새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지, 심지어 하루는 11시가 다 되어서 들어오셨는데 평소보다 눈이 더 빨갰어요.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고 코끝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애써 별일 아니라 말씀하시며 방에 들어가셨는데 방으로 들어가시는 새어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텔레비전 볼륨으로 울음소리를 가리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런 이상한 날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있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그날은 평범한 하교길이었어요. 친구 태수와 함께 하교하면서 다음 주 모의고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태수가 태수답지 않게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어요. 민준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태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시내에서 내 새어머니 본 것 같아. 저는 별것도 아닌 걸로 뭔가를 잡는다 생각했어요. 아, 그래. 회의 때문에 나가셨어. 태수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만나려고 사람을 만난다고 하기엔 조금 이상했던 게 두리번거리면서 숨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이상했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선생님들 만나신 거겠지. 왠지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그동안 새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이상한 모습 때문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남자였어? 글쎄, 멀리서 봐서 잘 모르겠더라. 아, 미안해. 이런 말에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새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혹시 새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신 걸까? 그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 늦게 들어오시고 눈이 퉁퉁 부어있던 게 설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에게는 말을 잃은 후 새어머니는 제게 전부나 다름없었거든요.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후에는 더더욱 새어머니와 저 둘만 있었잖아요. 엄마가 날 버리려나? 문득 떠오른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새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나를 고아원에 보내려나? 이런 생각을 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불을 꽉 움켜쥐었지만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밀려왔어요. 새어머니의 가족들도 남의 자식이라고 했었잖아요. 다음 날 학교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다가도 자꾸 태수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번 새어머니가 외출하실 때 몰래 따라가 보기로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알아야만 했어요. 새어머니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신 건지, 나를 버릴 건지를.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새어머니께서 또 회의가 있다며 외출 준비를 하셨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현관문을 나서시자 저도 몰래 신발을 신었어요. 새어머니를 멀찌감치 뒤따라가면서 제발 내가 틀렸기를 빌었어요. 새어머니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는데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들킬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무서운 건 제가 혹시 상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까봐. 그래서 몇 번이나 그만두려다가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새어머니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내로 향하셨어요. 다른 지역이었어요. 학교 근처도 아니고 한 번도 온 적 없는 동네였어요. 버스에서 내리신 새어머니는 한참을 걸으셨어요.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시길래 저는 급하게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각을 느끼며 심호흡했어요. 다행히 새어머니는 다시 걷기 시작하셨고 어느 놀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새어머니의 모습은 태수에게 들었던 대로 확실히 이상했어요. 놀이터 주변을 서성이다가 벤치에 앉으셔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계속 만지작거리시고 다리도 자꾸 떨고 계셨어요. 평소 새어머니가 보여주시는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죠. 새어머니는 한참을 그러고 계시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셨어요. 놀이터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새어머니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그 아이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셨다가 다시 물러서셨어요. 마치 망설이시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도 새어머니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이의 발걸음이 주춤주춤했거든요. 마치 도망가고 싶은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내 천천히 새어머니 쪽으로 걸어왔어요. 아이는 새어머니에게 무언가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무척 어색해 보였어요. 아이가 말을 걸자 새어머니는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만지려 하셨지만 아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혀 두 사람에게 가까이 갔어요. 아주 희미하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알면. 그 말에 새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천천히 내려오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깜짝 놀랐어요. 엄마라니? 저는 그제야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새어머니의 가족들이 말했던 첫 번째 결혼을 생각해냈어요. 재혼이라는 건 알았지만 자식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아이는 어색하게 서서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공부는 어려운 건 없고. 그냥 다 할만해요. 그래.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고 새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봉투 같았어요. 이거 받아. 간식이라도 사 먹어.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오후에 돌아오신다고 해서. 아이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물러서며 도망이라도 갈 것 같았어요. 새어머니의 손에 들린 봉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 그러면 조심해서. 아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어요. 놀이터를 빠져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새어머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해. 지호야. 엄마가 미안해.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엄마라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새어머니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외출하시는 날들. 눈이 퉁퉁 부어서 들어오시던 모습. 밤늦게 훌쩍이던 소리. 조각나 있던 모든 게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새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아니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새어머니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새어머니의 흐느끼는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엄마가 미안해하시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 아이의 차가운 반응도 계속 생각났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새어머니였고 평소와 다르게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씀도 없으셨죠.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말을 걸고 싶었어요. 엄마, 혹시 그 아이가... 이런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그 말을 꺼냈을 때 새어머니가 받으실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렇게 이틀이 흘렀어요. 저는 새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식사 시간도 어색하기만 했어요. 평소라면 새어머니의 속도 모르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즐겁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저 숟가락질만 했죠. 그러던 어느 저녁 새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민준아, 요새 왜 이렇게 조용히 해? 엄마랑 눈도 안 마주치고 걱정이 많아.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혹시 무슨 고민 있니? 엄마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 새어머니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치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사실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엄마 따라갔어요. 숟가락을 드시던 새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놀이터에 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시계를 보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와 만나는 것도 봤어요. 그 아이에게 엄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새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말이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아이가 엄마의 아들이죠? 식탁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새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이내 또 한 방울. 결국 새어머니 어깨가 크게 떨리기 시작했죠. 새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을 못하셨고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래. 지호는 엄마의 아들이야. 지금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어. 지호 아빠는 큰 로펌의 대표 변호사야. 결혼했을 때는 그저 평범한 변호사였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변해갔는지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한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고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 비서와. 그것도 몇 년째. 그걸 알게 된 날 이혼하자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지호는 포기하라고. 자기가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 어떤 아빠가 5살 된 아들을 엄마한테서 떼어놓겠다고 하겠어?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했어. 눈물을 참으시려는 듯 새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셨어요. 이어진 새어머니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죠. 법원에서 재판할 때 그 사람은 온갖 증거를 만들어 왔어. 내가 부적격한 엄마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를 말이야.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너무 완벽하게 조작해놔서 반박조차 할 수 없었어. 게다가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모두 나섰던 탓에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어. 난 정말 열심히 싸웠어. 지호를 지키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수십 군데 찾아다녔지. 근데 다들 전 남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어. 매일 밤 증거를 모았어.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지호가 병원 다녔던 기록까지 다 모았어.
심지어 지호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던 날들, 바람 피우던 증거도 겨우 찾아냈는데 새어머니의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다 놓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우울증이 있다며 조작된 진단서를 들고 왔어.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해서 지호를 위험하게 한다고. 어린이집에선 지호가 항상 멍이 들어 있었다는 거짓 증언도 받아왔고, 심지어 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사진까지. 전부 조작된 거였는데 너무 완벽했어. 날짜도 시간도 장소도.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어요. 재판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갔어. 지호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그게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됐지. 결국 판사님은 지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키우는 게 좋겠다고 판결을 내렸어. 맞아. 결국 패소했고, 지호는 아빠가 가져갔고, 면접 교섭권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지만, 그것도 감독하에서만. 내 아들을 만나는데 허락이 필요하다니. 엄마로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식탁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내 아빠를 만났어. 이혼한 뒤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 새어머니 어깨가 떨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호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 처음엔 학교 앞에서 몰래 봤어. 등하교할 때. 그러다 우연히 지호가 자주 가는 놀이터를 알게 됐지. 거기서 기다리다가 가끔 만나게 되면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눴어.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지호가 점점 나를 피하더라고. 아빠가 알면 혼난다고. 아이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서 계속 찾아갔어. 새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참으려 하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어서.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지호도 놓치기 싫었고, 너한테도 상처 주기 싫었어. 너도 내 아들이니까. 새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새어머니의 흐느끼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 그날도 새어머니는 학교에 일이 있다며 외출하셨어요. 이제는 알고 있었죠. 지호를 만나러 가신다는 걸. 이번에도 저는 몰래 따라갔어요. 전처럼 새어머니를 의심해서가 아니었어요. 지키고 싶었어요. 전 남편의 행동을 듣고 나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더라고요. 놀이터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이 지긋한 여자와 젊은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너 무슨 낯으로 여기 온 거야? 젊은 여자가 새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어요. 놀란 듯 보이는 새어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을 아는 듯 했어요. 저는 그저 지호가 보고 싶어서.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지긋한 여자가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어요. 지호? 어디서 감히 귀한 우리 손주 이름을 입에 올려. 새어머니는 한마디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움츠러들었어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지호를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자 그들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버린 자식이랑 뭘 더 봐?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죠. 우리 지호는 만나지 마. 자기 엄마가 정신병자라는 걸 알면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정신병자라니? 갑작스러운 자극적인 단어에 놀랐어요. 순간 새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정신병자라니.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 그 진단서가 전부 조작된 거라는 걸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이라고. 내가 우울증에 조현병에 애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건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야. 거기다 감정 조절도 안 되고 폭력성까지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 오빠가 지호 양육권을 받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말이 이어질수록 새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제가 반박한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새어머니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시끄러워.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몰래 찾아와서 애 마음 헤집어 놓으면 애 정서가 어떻겠어? 두 여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새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찾아와서 지호를 괴롭히다가 또 정신병 증세가 도지면 어쩌려고? 설마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지? 새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 없어요. 전 그저 지호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을 뿐이에요. 아, 이게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두 사람 중 젊은 여자가 새어머니의 머리채를 확 움켜쥐었어요.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려는데 머리채를 잡히며 고개를 숙인 새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새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서지 말라는 뜻이었죠. 너 우리 지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들은 새어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던져놓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새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우셨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반드시 변호사가 되겠다고.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새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어머니의 웃음을 되찾아드리겠다고 말이죠. 이튿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하던 중 식탁에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법대에 가려고요. 늘 의대를 이야기했기에 새어머니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릴게요라고 하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 무사히 법대에 들어갔고 무사히 변호사가 되었어요. 로펌에 입사하고 3년째.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죠. 지호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기에 제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선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제게는 새어머니가 무고하게 양육권을 빼앗길다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미 결론난 사건이었고 시간이 너무 흘러 새로운 판결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긴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새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말에 힘이 실렸죠. 이전에는 그저 정신질환이 있는 엄마의 변명으로 치부되던 이야기들이 제가 변호사가 되어 밝혀내니 신빙성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변호사님이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양육 대상인 아들이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났는데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동료 변호사가 만류했지만 오래전부터 결심한 일이었기에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만류하는 건 동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민준아,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니? 너도 내가 할 일 해야지. 이런 일로 내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노력했어요. 아니요. 저에게는 엄마가 정신질환자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지호한테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해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내는 게 힘들었고, 당시 증인들을 설득하는 것도 큰 과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나둘씩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선 전 남편이 다녔다는 병원의 간호사를 찾아냈어요. 그녀는 병원 내 부조리를 고발했다가 잘린 사람이었는데 그때 양심이 살아있었는지 당시 진단서가 조작됐다는 사실과 병원장이 거액의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증언을 해주었어요. 또 당시 어린이집 원장도 찾아갔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거쳤을 텐데 지호를 기억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사진을 보여주니 기억을 하더라고요. 기억해요. 갑자기 지호가 그만둬서 의아했는데 저희 어린이집에서 그만둔 선생님이 무슨 증언을 해서 지호 어머니와 지호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호 어머니 같은 분이 양육권을 뺏기다니 이상했죠.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전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전 비서에게서 나왔어요. 처음엔 연락조차 쉽지 않았죠. 하지만 우연히 그 여자와 전 남편이 좋지 않게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인간 아주 쓰레기야. 이혼만 하면 나랑 결혼한다더니 결혼은 계속 미루고 어느 날부터는 연락도 안 되더라고. 알고 보니 나 말고도 바람 피우는 여자가 또 있었어. 아휴. 나도 그렇고 그 여자들도 그렇고 다 속은 거지. 결혼은 개뿔. 직장에서 잘리고 이 바닥에서 소문나서 다른데 취직도 못했어. 그 인간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 여자는 전 남편이 병원장에게 돈을 건네던 것도 거짓 증인 매수를 하던 것도 다 지켜봤다고 했어요. 그때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는 대로 따라하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양심에 찔리긴 해. 하여간 그렇다고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전 남편의 로펌을 찾아갔어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데도 다리가 떨렸죠. 그리고 전 남편에게 과거에는 완벽해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 보면 허점 투성이인 자료들, 불륜 상대 증언, 당시 정신과 진단서가 조작됐다는 증거들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의 반응은 예상보다 거칠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감히 누구 앞에서 엎드려 이걸 내밀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뭐야? 너 뭔데 감히 내 과거를 가지고 떠들어? 누가 시켜서 온 거야? 이거 다 퍼뜨리려고? 너 변호사라는 놈이 이래도 되는 거냐? 다 무고죄. 다 명예훼손이야. 가만 안 둬. 내가 누군지 못 봤어? 전 남편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대신 정말 오해를 풀어야 하는 대상. 지호를 만나러 갔어요. 지호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대학교 앞에서 기다려서 만났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변호사님이 저를 왜 찾아오신 건가요? 어머님, 민지연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지호의 태도는 냉소적이었어요. 어머니는 무슨 그 여자 얘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날 버리고 도망간 사람 이야기는 됐습니다. 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증거들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보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증거요? 다 조작된 거겠죠. 아버지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신질환 때문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지호 씨,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그 증거들을 보시면 됐습니다. 전 이미 다 알아요. 그 여자는 위험한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날 지키기 위해 고생하신 거예요. 이제 와서 더 이상 제 삶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정말 아들로 생각했으면 예전에 저를 찾아오던 걸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든 싸워서 무고함을 증명했어야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변명해봤자 추하기만 합니다. 지호는 그대로 등을 돌려서 가버렸어요. 뒷모습이 새어머니와 똑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제가 불륜녀를 찾아갔던 게 기폭제가 된 건지, 평생 전 남편을 원망하면서 산 불륜녀의 충격 증언이 전 남편의 로펌 내부에 퍼지면서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육권을 가져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병원 기록 조작, 증인 매수, 모든 게 하나둘 밝혀졌어요. 무엇보다 로펌을 키우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던 일, 지저분했던 성생활 등에 대한 증언이 미친 듯이 터졌어요. 손 안 대고 코 풀기. 그런 거죠. 그리고 2달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강민준 변호사님, 지호입니다. 전에 와서 말씀하셨던 거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호에게 제가 찾았던 자료를 모두 건네주었고, 지금 터진 모든 과거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저는 지호와 새어머니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새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지호가 정말 올까? 엄마, 지호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고, 지호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춰섰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엄마. 지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새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지호를 바라보셨어요. 10수년을 뛰어넘어 드디어 이룬 재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텐데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전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엄마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볼 걸. 나를 버리고 갔다고 미워하지만은 말걸. 아니야, 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는 자주 만나도 될까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때 지호가 새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어느새 자신보다 훌쩍 큰 아들을 끌어안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새어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새어머니와 지호의 만남을 막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돌아오는 길. 새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정말 고마워. 엄마, 이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게요. 전 남편은 청렴 결백함을 내세우면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 때문에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본인이 직접 의뢰인을 받은 지는 오래됐고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였는데 소속 변호사들이 줄줄이 로펌을 나가 로펌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새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때 이런 오래된 사건을 들춰내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가 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제 변호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너무나 행복해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지호까지 함께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